네, 자 이어서 여러분 6절에 비유동자산. 자, 비유동자산의 사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앞 시간에 비유동자산의 개정 과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맨 앞에 사채를 상당히 자세하게 여기서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사채가 실제로 시험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뒤에 이제 우리 나오는 부분까지 다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가끔씩 나오니까 자세히 알아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채에 대한 현금 흐름, 이 그림 이해하시죠? 우리 FAT 1급 교재에 이대로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채라 하는 것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신에 법인은 회사가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채권에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언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일정의 기간에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매년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채권에는 만기일이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만기가 되면은 그 액면 금액을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자금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다 그러면 언제 있을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시점에 이제 회계처리가 있을 것이고, 이자를 지급할 때, 그리고 원금을 상환할 때 회계처리가 있겠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 이자 지급에 대해서 3번은 하겠죠, 회계처리.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 원금 상환한 것도 같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사채 관련 용어들을 보면은, 사채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은 액면 금액이라는 말이 있죠. 액면이라는 것은 사채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또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액면 이자율도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 이자율 곱하기 액면 금액,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것이 약속한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자 지급일에 법인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이걸로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의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이자율은 액면에 표시한 액면 이자율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하거나 할증해서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채의 발행에는 그래서 3가지의 발행 형태가 있습니다. 3가지의 발행 형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게 액면 발행, 위에 있는 게 할인 발행, 밑에 있는 게 할증 발행이라는 것인데요. 사채를 발행하는 데는 이 3가지의 발행 방법이 있다. 먼저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더 크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사채를 10만원에 발행하지 않고 9만원에 발행했다 하면 그게 할인 발행입니다.
나중에 돌려줄 때는 10만 원 돌려줄 거란 말이에요. 액면에 표시된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돌려줄 때 10만 원 돌려주는데 받을 때는 9만 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은 왜 싸게 팔았을까요?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가 돈을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사지 않고 일반 자본시장에 이자 놀이를 했다면 더 받을 텐데 우리 사채가 이자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원금에서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줄 때는 그 원금을 그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다 주는 거죠. 그 보상입니다. 이자에 대한 보상.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액면 금액은 일치할 경우는 그냥 액면가대로 발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할증 발행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낮은데 우리 회사가 이자가 이 표시 금액이 표시 이자율이 시장보다 높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장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게 낫지 채권 발행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자를 높게 주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높게 이걸 사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죠. 발행하는 법인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매년 높게 지급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가상으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를 넣으면 액면 발행 10만 원짜리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액면 발행이면은 분계가 이렇게 돼요. 그냥 현금 10만 원 받고요. 사채권자에게 이 사채를 10만 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사채 10만 원, 비유동 부채의 증가, 차변의 현금 10만 원, 자산의 증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채 매입자, 요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의 분계인데, 요건 투자하는 회사는 뭐예요? 사채가 자산이죠. 사채를 산 거는 채무증권이니까 유가증권이란 말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매입해놓은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샀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하면 되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단기매매증권은 왜 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만기를 3개월로 발행하는 사채는 없어요. 예. 처음에 사채를 발행하면 보통 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장기간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년이면 꽤 장기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채 매입자의 회계 처리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분계가 다 똑같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 왼쪽 거 사채 발행자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뭐냐면 사채가 10만 원짜리예요. 대변에. 그러면 여러분 대변의 사채는 우리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을 항상 액면가로 쓰잖아요. 사채를 발행할 때 대변의 사채도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해야 돼요. 발행금액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대변의 사채는 항상 액면가입니다. 우리 지금 10만 원짜리 사채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지금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할인 발행했으니까 만 원을 할인했다고 보죠. 그냥 쉽게. 그러면 현금은 얼마 받은 거예요? 9만 원. 만 원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식으로 말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죠. 같은 자본. 마찬가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사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채의 차감 계정. 그래서 사채에서 요 차감 계정을 빼면 90,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할인 발행 시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90,0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빼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에요.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의 경우에 한번 분계를 알아보면요. 100,000원짜리 사채를 더 비싸게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사채는 언제나 100,000원이에요. 액면가로 표시하고. 현금은 110,000원이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10,000원을 이때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000원. 주식에서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만들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서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뭐냐? 사채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사채에 해당되는 건데, 사채의 가산 계정이라고 그래요. 가산 더해주는 계정 사채에다가. 그러면 할증 발행한 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요? 하면은 110,000원으로 인식하면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쓰지만 차감 계정과 가산 계정이 있습니다. 차감 계정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걸 빼야 장부 금액이 되고, 가산 계정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걸 더해줘야 장부 금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FAT 1급에서는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여기까지 교재에서 다루었어요. 출제 범위가 여기까지였는데 TAT 2급은 그 다음 단계까지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범위에 넣어놨는데요. 요 내용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채는 비유동 부채니까 사채를 찾으려면 비유동 부채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유동 부채에서 만약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100,000원이었죠? 그러면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00원으로 여기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얼마가 써지냐면 장부 금액이라고 해서 이쪽에 금액란,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금액란이 이렇게 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칸. 그래서 이쪽이 장부 금액 쪽이에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시에는 자 사채가 100,000원이죠. 그럼 밑에 10,000원 기록되고요. 이 자리에 110,000원, 장부 금액이 110,000원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사채 할인, 할증 발행의 상각, 여기서부터 그 뒤에 회계 처리까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예.
아까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사채가 장부 금액이 9만 원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각한다는 거예요. 상각. 상각과 환입의 차이는 할증 발행한 것은 환입이라고 하고 할인 발행한 것은 상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환입이나 상각이나 그냥 환입을 생략하고 전부 다 상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이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이나 환입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만기 때 갚아야 될 돈은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거든요.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만기 때 차변에 사채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해가지고 사채가 딱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할증이나 할인 발행을 하면은 장부 금액이 액면가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상각을 합니다. 언제 나누느냐면 이자 지급할 때 상각을 해요. 조금씩. 만약에 3번 지급한다고 3번에 걸쳐서 상각을 하고요. 이자를 6번 지급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해서 만기가 3년이라고 보면 6번 지급하겠죠. 그러면 6번 지급할 때 6분의 1로 나누어서 이게 상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지식을 여기서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의 사채 할인 할증 발행 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하고 같아야 된다. 만기 때는. 그래서 그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이나 환입을 하게 됩니다. 자,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여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어떤 방법으로 상각이나 환입을 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 아까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액면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거나 또는 액면금액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한 것이 장부금액이었어요. 그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자, 사채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은 뭐냐?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표시 이자율을 비교해서 그 할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할증을 하면 할증률을 정하는데, 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바로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 그래서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 말은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이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서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자 비용은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에다가 뭘 곱한다고 그랬죠?
사채의 장부금액. 예, 여기 장부금액.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장부금액에다가 사채 발행 시의 유효이자율,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곱한 걸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자, 이것과 이번에는 액면 금액에, 자, 장부금액 대신에 여기 지금 장부금액 대신에 액면 금액으로 바뀌었어요.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자, 여기 유효 이자율 대신에 액면 이자로 바뀌었어요. 액면 이자율로. 그래서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하는 것이다 이거. 그걸 그만큼씩 상각하면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밑에 표와 같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사채의 기초 장부금액이라는 것은요,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은 빼주고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상각을 한다,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채의 장부금액입니다. 결산 전이니까 기초 장부금액이에요. 곱하기 유효이자율,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이 나가는 현금, 대변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현금이나 보통예금. 돈이 나가는 것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에 표시한 그 이자율,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차변에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하고 대변의 현금, 사채권자에게 주는 현금하고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공식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이고,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때는 액면에 표시된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율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차액을 어떻게 한다? 상각시킨다. 그래서 밑에 이 차액이 요 4번이에요.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의 계산은 여기 2번에 있는 이 이자 비용하고 요 2번 빼기 연간 현금 2번에서 3번을 빼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상각하게 된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반대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상각할 때는.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발행할 때 차변에 기록했죠.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각할 때는 대변에 기록되는 거죠. 그 분계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 표에 있는 내용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더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 표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20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는데요. 액면금액 10만 원이고요.
만기가 21년 12월 31일이면은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만기 3년짜리죠. 예. 표시 이자율이 10%네요. 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발행 시 이자율이 12%인데 우리가 매년 지급하겠다는 이자는 10%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자 지급일은 연 1회 매년 12월 31일 날 지급하겠다고 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요 2%의 차이만큼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사채권자에게.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는 12%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년 10% 주겠다. 2%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것을 이제 사채권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10만 원을 원금이라고 해서 원금 현가 개수가 있습니다. 원금 현가 개수. 시장 이자율 12%였을 때 기간이 3년인 경우에 원금에다가 0.7118을 곱하면 현재 가치가 7만 1,18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금리가 12%였을 때 3년 기간은 3년이고 금리가 현재 연금리가 12%였을 때 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놓은 거죠. 이게 7만 1,180원입니다. 그럼 0.718 이거는 이 현금 원금 현가 개수표에서 찾아도 되고 이걸 계산을 해내는 방법도 있어요. 원금 현가 개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 현가 개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금에다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71,180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자도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씩? 10%씩. 10만원 곱하기 10% 지급하겠다고 액면가에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의 현재 가치를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만원씩 10만원에 10%면 만원이잖아요. 만원을 3년에 걸쳐서 지급할 건데 그걸 우리가 만원씩 나누어서 지급한다 해서 연금 현가 개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금리가 12%였을 때 연금 현가 개수가 2.4018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원에다가 2.4018을 곱하면 이 10만원 곱하기 10%가 만원이니까 그러면 3만원 만원 지급하는 거에 현재 가치는 24,018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와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를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95,198원. 이것을 우리는 발행 금액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하면은 공정한 발행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차금이 되겠죠. 얼마를 할인해서 우리가 발행을 했느냐. 요 차이 약 4,000원 정도를 우리가 한 5,000원 정도 4,802원을 할인 발행한 거죠. 4,802원을. 그래서 발행할 때 분계를 보세요. 발행 금액을 95,198원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발행할 때는 차변의 현금은 95,198원,
대변의 사채는 10만원. 그리고 4,802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발행 시 분계예요. 자, 그런데 발행 시 분계는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요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12월 31일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3번에 걸쳐서 지급하겠죠. 만기가 3년이니까. 그러면 2020년 결산일에 이자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요만큼을 기록하잖아요.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기록하면 이걸 바로 상각한다 이거예요. 털어낸다 이런 의미죠. 21년 12월 30일에도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2년 12월 31일에도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한 것을 다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를 하면은 이게 나와요. 4,802원. 그러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차감 계정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각을 하니까 3년 후에 기말에는 사채의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똑같아져 가지고 차변의 사채, 대변의 현금, 사채권자에게 지급해 버리면 사채가 깨끗하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에 곱하기 유효 이자율입니다. 그랬어요. 앞 페이지에서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유효 이자율이라는 것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초 장부 금액은 얼마였냐면 액면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2원이기 때문에 95,198원이었어요. 요거. 그게 장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95,198원 곱하기 12%를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5,198원 곱하기 12% 하면은 11,423원 76전이 나오는데 반올림을 했네요. 그래서 11,424원 이렇게 계산됐어요. 자, 그러면 회사의 손익계산서로는 이게 갑니다. 이자 비용이. 그런데 우리가 매년 12월 31일 날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대변의 현금은 이만큼이 나가요. 10,000원이 해마다 21년도에도 10,000원, 22년도에도 10,000원 똑같이 나갑니다. 대변의 현금은.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에 표시된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지급하거든요.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아까 얼마씩 상각한다? 바로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의 차이만큼씩 상각하면 된다. 그런 이론이었죠. 예. 그리고 차이가 지금 이만큼이에요. 1,424원. 네,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이만큼 좀 빠져서 줄어들었겠죠? 이걸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도 12월 31일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21년도 기초장부 금액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느냐면은 요만큼 1,424원만큼을 상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각을 하면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줄어들어서 사채의 차감 계정이 줄어드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1,424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장부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똑같은 유효이자율 12%를 곱하기 했는데 두 번째 해의 이자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11,595원으로 약 170원 정도 증가했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찬가지예요. 96,622원 곱하기 12% 이렇게 곱하면 돼요.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9662 곱하기 12% 하면은 11,594원이 나오는데 그 .6이 있는데 이것도 반올림 했네요. 예. 나중에 반올림 하다 보면은 자릿수가 나중에 마지막 해는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은 것은 밑에 마지막 해에서는 그냥 요 4,802원에 딱 맞도록 그냥 자릿수를 정리해 버리면 돼요. 다음 3년차. 3년차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리가 똑같습니다. 2022년도에 기초장부금액 또 늘었어요. 기초장부금액이. 왜냐하면 이때 또 1,595원을 상각했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 장부금액에다가 똑같은 이자율 12% 곱했기 때문에 역시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때도 약 200원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이 11,784원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2%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98216 곱하기 12% 해보면 11,785원 92전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절사한 거고 또 2원을 뺐네요. 이거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자, 대변의 현금 만원 똑같습니다. 요 차이가 1,784원이죠. 1,784원을 상각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각한 요 세 개의 숫자 이걸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1424 더하기 1595 더하기 1784 예. 이걸 다 더하면 4,800 예. 2원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위에 선생님 96,622원인 기초 장부금액 있죠? 네. 거기다가 1,595원을 더하면 98,217원이 돼야 되거든요. 저거 맞추겠어. 이건 절사. 뭐 1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이거 더해 보니까 예, 이거 세 개 숫자 더해 보니까 4,803원이 나와요. 원래 4,802원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릿수 반올림하고 이러면서 숫자 차이가 있었는데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4,802원이 나와야 장부금액하고 액면금액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릿수 올림 반올림 하면서의 차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계산은 그런 원리로 되고요. 이 사이에 이 분계에서 이제 여기서 이자 지급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요령, 그 방법을 요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 분계는 사채를 상환하는 분계입니다. 차변의 사채, 대변의 현금인 것이죠. 상환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사채 할인 발행 시 기초 장부 금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구나. 또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도 이 장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장부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액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증가하는구나. 예. 다 증가네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기 중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아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시에는요, 장부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상각 금액도 증가한다. 그대로 있는 건 뭐예요? 현금 지급액은 매년 같습니다. 이자 지급액은 매년 같다. 지급액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비용은 달라요. 네. 자, 그걸 원리를 알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할증 발행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자율이 거꾸로 가는 거죠. 자, 발행 날짜 똑같고요. 발행할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8%였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근데 우리 회사는 10%로 발행을 합니다. 네, 모든 기준이 똑같아요. 액면가 10만 원이고 이자 지급은 매년 12월 31일에 걸쳐 12월 31일에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이자율을 더 높게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미엄을 붙여야 돼요. 얼마의 프리미엄을 붙이느냐 하는 계산도 조금 전에 할인 발행했을 때의 계산 방식과 똑같아요. 원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원금 현가계수를 8%에서 3년짜리를 찾아보면 0.793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8%는 유효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이자율. 그러면 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이거 곱하기 해보면 0.7938을 곱하면 79,380원이 나오죠. 또 이자 매년 지급하는 만 원에 대해서 연금 현가 개수를 적용하면은 현재 금리가 유효이자율이 8%이고 세 번에 걸쳐서 연금을 받는다. 그때 개수가 2.5771이 나옵니다. 그럼 만 원에다가 2.5771을 곱하기 하면 25,771원이 나오죠. 요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원금의 현재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를 더하면 105,151원이 나오기 때문에 5,151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는 분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행 시 분계를 보시게 되면 차변의 현금이 105,151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사채는 부채가 10만 원만 증가한 걸로 봅니다. 액면가만 갚으면 되니까. 그 대신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151원을 인식해가지고 사채의 장부 금액은 이만큼 자산이 증가한 105,151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발행 당시에. 그러면 이제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환입한다고 그래요. 환입. 상각한다는 표현보다는 환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상각이라고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더 크죠. 거기에다가 유효이자율 발행시 시장이자율을 곱해요. 이렇게 곱했더니 8,412원이다 이런 얘기죠. 요 8,412원이 바로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대변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역시 액면에 표시된 대로 지급하니까 만 원을 지급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더 적어요. 그래서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변에 와서 환입이 일어나는 거죠. 1,588원.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의 차이만큼씩 상각을 합니다. 한 번 상각했고요. 또 2021년 결산 시에 기초 장부 금액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자, 감소하는 게 좀 달라졌네요. 할증 발행 시에는 할인 발행 시에는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했었죠. 근데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시켜야 액면가하고 나중에 같아지거든요. 할증 발행 시에는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자 비용도 감소합니다. 이자 비용이 2020년도 결산 시에는 8,412원인데요. 21년 결산 시에는 8,285원. 그리고 22년도 결산 시의 이자 비용은 8,152원. 이렇게 이자 비용도 감소합니다.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점점 감소한다. 그러면 이 상각 금액, 환입 금액이라고 하죠. 자, 상각 내지는 환입 금액은 할인 발행하고 똑같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점점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 시에도 증가했죠. 왜 증가하느냐면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정한데 이자 비용이 자꾸 감소하니까 그 차익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588원에서 1715원, 1845원, 48원으로 환입 금액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시에 똑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기 상가액은 다 똑같이 증가합니다. 상가액은 똑같이 증가해요. 그런데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서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할인 발행 시에는 점점 증가했는데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하더라 이거죠. 자, 요 분계 여러분 이렇게만 설명해도 어떻게 해서 이자 비용이 이게 나오는지 원리를 아까 아셨기 때문에 그때 이 감소하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해드린 몇 가지가 이 아이캔 박스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많이 이론 문제로 출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매기 상가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할인 발행할 때, 할증 발행할 때 모두 증가하더라 이거. 상가액은. 자, 장부 금액은 서로 거꾸로 갔죠.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했었어요. 이자 비용도 장부 금액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요.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하지만 할증 발행 시에는 이자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자, 매기 지급해야 하는 이자 이건 언제나 두 개가 다 일정했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요, 이론 문제에서 저기에 대해서 출제한 적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아이캔에다가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채 발행 이후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또 현금을 지급했을 때 현금 지급액이 어떻게 정리되고 또 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 회계 처리를 알게 됐어요. 사채는 이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는 장기차입금이지만 나중에 결산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가게 되면 한번 바뀌게 되죠. 장기차입금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갑니다. 그랬다가 유동성 장기부채 감소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장기차입금의 중간에 일어나는 유동성 대체 분계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인데요.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만큼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FAT 1급에서 문제 이거 관련해서 좀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가 종업원들의 그 일시에 퇴직할 거를 가정해 가지고 기말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그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부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그걸 비용 처리를 미리 하죠. 그리고 종업원이 이제 실제로 퇴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채를 상기시키고 퇴직금이 가령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5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천만 원이 안 되고 4천만 원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4천만 원만 상계해야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지급 당시에 회계연도에 해당해서 그 당시에 퇴직급여로 그냥 처리하는 거죠. 퇴직급여가 그러니까 언제 나와요? 결산 때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나오고 퇴직금 지급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면 차변에 또 퇴직급여가 발생하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퇴직급여는 결산 때 충당금 설정할 때 한 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모자랄 때 그때 또 발생하고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기업이 다 퇴직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IMF라든가 이런 그 과거에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제도를 마련했느냐? 300명 이상의 그 종업원이 있는 기업들은 말이죠.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그 노동 관련 법률이 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300명이 아니고 100명, 50명 이렇게 더 단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두 가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의 경우는요.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어요. 없다. 설정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기업은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한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재무제표에 아예 없습니다. 설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이게 이제 납부는 어디다 하냐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아까 지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퇴직급여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회사는 불입을 할 때, 은행에 불입을 할 때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에 아직 납부하지 않았어요. 은행하고 이렇게 약정된 금액이 있는데 이 약정된 금액이라는 것은 그 종업원들의 급여 수준과 인원수에 맞추어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납부하지 못한 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다든가 이 납부하지 못한 이 기여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 처리를 해요. 퇴직급여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회계 처리를 보면은 이번 2022년도에 개업한 회사가 있는데 이 2022년도에 개업한 회사가 2022년도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모두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회사는 퇴직급여로 10,000원을 손익계산서로 인식을 시킵니다. 비용으로.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7,000원만 납입을 했고요. 결산일 현재 3,000원은 아직 납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면 되고 이 미지급 비용의 거래처는 무슨 뭐 증권회사가 된다든가 무슨 보험회사,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그냥 인식하면 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없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종업원이 운용을 합니다. 종업원이 운용한다. 그래서 종업원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 이런 것도 종업원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퇴직급여를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것도 종업원과 그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지급하면서 전부 다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하지만 밑에 것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으로 처리해요. 좀 위에 내 문장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게 납입액 있죠? 그 납입한 돈이 운용되는 자산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회사의 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자산이니까 이거를 운용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회사에게 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그것이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이거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죠. 이것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어떻게 표시한다? 아까 여기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비유동 부채에서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 그런데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10,0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다른 자산하고 달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채가 얼마냐면은 1,000원인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장부 금액은 1,000원입니다. 예. 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11,000원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보험회사에 불입해 놓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채는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비유동 부채.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같이 표시가 되어서 부채의 합계에는 요 1,000원만 합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백을 자산 처리한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이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유동 부채에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비유동 부채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충당 부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채, 사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 정리를 좀 상당히 길게 해봤습니다.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요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예제가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